안녕하세요. 저는 차19라는 산업 디자이너이고,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산업 디자이너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Molecule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프린시플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리큘에 일하기 전에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몰리큘 이전에 퓨즈 프로젝트라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LG전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경력으로는 인솔트라는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력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형태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디자인 전문 회사, 그러니까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코퍼레이션,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이죠. 코퍼레이션에서 일을 했던 그런 다양한 형태의 회사에서 일한 경험들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혹은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에게 좀 폭넓은 관점에서 산업 디자이너들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디자인 에이전시, 그리고 코퍼레이션, 그리고 스타트업, 이렇게 세 개의 맥락으로 회사의 산업 디자이너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회사의 형태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실리콘밸리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코오퍼레이션이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근무했던 퓨즈 프로젝트나 혹은 아미니션, 뉴딜 디자인, 그리고 뭐 프로그 아이디어 같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통이 있고 꽤 오랫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인 전문 회사로 자리 잡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한 7, 8년 전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리스트업한 여기 있는 회사들은 주로 산업 디자이너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고, 물론 리프트나 우버 같은 회사들은 이제 상장이 되어서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사실 그런 회사들도 시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많은 형태의 회사들이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로 열려 있고, 사실은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이나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회사들에서도 다양한 경험이나 혹은 코퍼레이션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기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 에이전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에이전시를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하고 있나라는 걸 간략하게 정리해 봤을 때 디자인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디자인에 굉장히 집중된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뭐 프로덕트 로드맵을 짜고 마켓 리서치를 하고 이런 전반적인 플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디자인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아웃풋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끝단에 가서는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리테일 디자인 같은 프로젝트들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매니팩처링 팔로우업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마케팅 머티리얼 같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참여하는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초기 디자인 단계에 있는 그런 비주얼라이즈된 아웃풋들을 뽑아내고 실제 클라이언트들이 그 뒤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개발 팔로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오퍼레이션을 예를 들자면 사실 코오퍼레이션은 규모는 훨씬 크지만 더 특화된 형태의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 LG도 좋은 예지만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팀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이라든지 매니팩처링 팔로우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굉장히 깊은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MF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부서가 좀 구분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모바일 팀은 모바일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어떤 가전 팀은 가전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에이전시에 비해서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만 그 패키징이라든지 리테일 같은 것들은 또 그걸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그 다른 팀들이 그걸 맡아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코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또 지휘하는 디렉터들은 또 그 전반적인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업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특화된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접근을 하는 게 코오퍼레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로드 매핑부터 해서 마켓 리서치 그리고 전략 짜고 디자인 당연히 익스플로레이션 굉장히 깊이 하고요. 그리고 매니팩처링 뿐만 아니라 미디어 머티리얼, 패키징 디자인, 리테일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야의 산업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러니까 부서별 접근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제품 개발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제품에 집중해서 모든 회사 인력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세 개의 세 개의 유형을 가진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들을 나열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 형태에 따른 회사들이 가진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접근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가 디자인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큰 양산 경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스킬을 요하기보다는 이 디자이너가 가진 포텐셜을 더 보고 그런 탤런트 적인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양하게 여러 클라이언트들이랑 작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앞단에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그런 순발력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단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상대적으로 좋진 않아요. 대신 단기간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많은 포트폴리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뭐 컴펜세이션 같은 부분도 상대적으로 코퍼레이션이나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코퍼레이션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한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죠. 그리고 매니팩처링에 대한 팔로우를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매니팩처러들이랑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산업 디자이너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코퍼레이션에서는 그런 깊이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여러 가지 스탁 옵션 같은 스탁 같은 것들이 그랜트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베네핏 측면에서는 다른 두 형태의 회사에 비해서는 월등히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예를 들면 한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적어도 3년, 많게는 4, 5년까지도 걸리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했다가 없어진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큰 몸집이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결정권자들이 또 많은 이유로 인해서 사실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코퍼레이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역시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하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스타트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컴펜세이션적인 부분도 좋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부분의 멤버들이 굉장히 경력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러니까 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코퍼레이션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또 하나의 단점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팀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구성할 수가 없고, 사실 한 회사에 한두 명 정도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조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편이에요. 그렇게 각 유형별 회사들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봤다면,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회사에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크게 실제 잡 어플라이를 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받기까지의 전형적인 스텝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사실 중요한 부분이 추천서라든지 혹은 레퍼럴 같이 본인과 이전에 일을 했던 매니저의 레퍼럴, 혹은
본인이 학생이라면 교수님의 레퍼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실제로 다 연락을 해서 실제 지원자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또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입이 돼야 하고, 그리고 레주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서티피케이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비자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본인의 웹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 혹은 컨택 정보 같은 것들을 잘 명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폼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 HR 쪽에서 연락을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HR에서 요구하는 경력의 레벨이라든지 스킬 같은 것들을 좀 매칭을 할 때 HR 쪽에서 연락이 와서 폰 스크리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 스크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HR에서는 포트폴리오 같은 작업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물어보기보다는 그 지원자 본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포지션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어떤 3D 툴을 쓰는지,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퍼밋이 있는지, 그리고 여행에 대한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공장에 간다든지 혹은 업체를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트래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는 분들 혹은 트래블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사실은 HR에서 미리 그런 것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잡에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 연봉에 대한 레인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물어봐요. 그리고 왜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현재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의 HR 폰 스크린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HR에서 스크리닝을 한 이후에 이 지원자를 팀에 소개를 해야겠다 하면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다음 인터뷰 역시 그러니까 화상이나 전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포트폴리오 인터뷰가 그 다음 스텝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서 두세 개의 작업 정도,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역할이나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팀 스케일, 그리고 그 프로젝트 기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고, 디자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구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뒷부분에 있어서 제 최근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니저가 좋은 임프레션을 받고 이 지원자는 팀원들에게 소개시켜서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음 팀 인터뷰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 형태의 팀 인터뷰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하는 팀 인터뷰는 온사이트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사이트 인터뷰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전형적인 팀 인터뷰는 온사이트 인터뷰 원온원으로 진행을 하고 팀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에 먼저 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 팀은 오늘 원온원을 할 대상들을 대상으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작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대1로 넘어가는데 1대1은 실질적으로 팀원들 개개인을 1대1로 만나서 그 팀원이 궁금한 점 혹은 내가 궁금한 점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1대1 팀 멤버는 단지 디자이너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들, 그리고 뭐 UX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같이 일할 그 회사 안에서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사실은 굉장히 긴 프로세스인데 쉽진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사인이 사실 나오면 인터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인터뷰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서 바로 회의를 해요, 그날에. 그래서 yes or no로 결정을 하고 뭐 다이렉트 인터뷰가 있으면 다이렉트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임프레션을 주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HR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봉 협상이라든지 그 오퍼레터에 대한 사인을 도큐먼트화해서 받게 돼요. 그럼 대부분은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2주 안에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큰 니고시에이션 없이 바로 사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비자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특히 한국인 분들이 지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런칭한 제품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 제품을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라는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히어로샷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실 지원자들이 회사별로 지원을 하고 제가 퓨즈 프로젝트 일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200에서 25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처음 작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작업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못하면 그 다음 작업을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금방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작업을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로 두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렌더링이나 사진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그리고 제가 기여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아요. 물론 문장으로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단어로 표현하면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프로타입 같은 샷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눈에 어떤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접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처음에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특히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진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한 이후에 좋은 사진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떤 뭐 핸들 디자이너였으면 핸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뭐 이런 제품을 끝단의 디테일 같은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아웃풋들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럼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떤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들을 고민했고, 그리고 왜 이런 프로세스들이 고민되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러니까 드로잉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우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공정들보단 어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공정들이 왜 리젝트 됐었는지, 이런 공정들은 왜 중간에 계속 전개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피니싱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피니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피니싱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뭐 파우더 콧 같은 것들은 왜 선택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 그 경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이 이러한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시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은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에 대해서도 물론 뭐 스케치가 굉장히 렌더링 혹은 굉장히 사실적인 스케치를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스케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케치들이 엔지니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고, 어떤 식의 고민들이 이 스케치를 시작으로 해서 엔지니어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도 실제 공기의 흐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들과의 혹은 오퍼레이션 팀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해석되고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 디자인적인 변화들이 계속 요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관한 것들을 대표적인 이미지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CMF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산업 디자이너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스킬 중에 하나고,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접근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 이미지나 혹은 프로토타입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컨텍스트 샷에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 제품이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스케일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실제품 느낌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인터뷰를 하는 스테이지에 따라서 혹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미국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면 이 비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언제 지원을 하고 언제 자기가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는 많은 워킹 비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H1B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H1B 비자는 4월에 지원을 해서 그게 로터리 베이스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추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 오퍼를 받았더라도 비자를 지원하게 되면 그 중에서 사실 한 30-40%만 랜덤하게 추진이 돼서 워크퍼밋을 받게 돼요. 그러면 10월이 돼서야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예를 들면 2월, 3월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상의 시간이 대부분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미 4월이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이 아니라 그 후 4월에 비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 해 10월에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밀리게 돼요. 근데 또 11월, 12월, 1월은 미국이 헐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이렇게 피드백이 늦을 수도 있고 HR팀에서 연락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사실 7, 8,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회사들이랑 얘기를 하고 2월, 3월 중에는 그러니까 비자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으면 1년 혹은 1년 반 이상 또 밀리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같이 염두에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J1이나 O1 비자 같이 이런 그 스케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H1B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예시를 H1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연이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잡을 찾으시고 계신 산업 디자이너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이나 혹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